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인철 소장님 얼굴을 딱 보면요, 정말 공부 엄청 잘하게 생겼어요. 그런 말 많이 안 들어보시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까 경제학자처럼 생기긴 했는데 제가 너무 외모를 가지고 아침부터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경제 얘기를 하면 좀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미처 이제 준비 못한 애드립으로 그냥 나를 짓누르시는데 공부 빼고, 공부 빼고 열심히는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성실과 열심히 하는 삶의 아이콘 상징으로서 우리 이인철 소장 한번 만들어봤고요. 자,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이 순위가 두 계단 밀리면서 10위로 떨어졌네요.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이제 한국의 국내 총생산 경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한국가의 재화나 서비스가 얼마나 생산됐는지 이제 국가 간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쓰는 지표입니다. 네. GDP 규모가 1년 전 지난해 8위에서 그리고 두 계단 하락한 10위에 그쳤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9년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6천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게 되면 약 2030조 정도 됩니다. 네. OECD 회원국과 주요 신흥국 38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한 8위까지 올라갔으니까 두 계단 떨어져서 캐나다, 8위의 캐나다와 9위의 러시아에 밀린 건데요. 우리나라 순위가 떨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당시에 12에서 1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 11년 만인데요. 그럼 순위가 왜 떨어졌느냐? 사실은 저성장 탓입니다. 물가를 감안한 지난해 한국의 명목 성장률은 1.4%로 OECD가 조사한 47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제 규모 어디가 1등이냐? 역시 아직은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21조 4천억 달러, 2위가 중국인데요. 14조 3천억 달러, 아직은 7조 달러 가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일본, 독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국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 열었다라고 했는데 네네. 1인당 이제 명목 GDP 순위도 통계가 집계된 35개국 가운데 지난해는 3만 1,682달러로 1년 전에 3만 3,040달러보다도 떨어졌지만 네. 2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10위대에서 왔다 갔다 그동안 했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현대 기아차가 수출 감소로 또 국내 공장 가동을 멈춘다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산차 살려고 지금 신청을 해도요. 몇 달 걸려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왜 자꾸 국내 공장을 멈춘다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 왜 그럴까요? 팰리세이드 같은 거는 6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돼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차도 있고 3개월은 무조건이고. 이게 제조업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라인이 한번 깔리면 그 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SUV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자동차는 잘 안 팔리고 SUV가 많이 잘 팔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SUV 라인을 많이 확장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SUV에 이제 고용하는 노동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라인 바꾸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국내 공장이 막히는 이유는 해외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해당 차종의 수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일감을 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조업 공장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평가받고 있는 자동차 공장이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다음 달부터 또 일부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되는데요. 현대차 울산 사공장에서는 포터 생산 라인이요. 네. 이 포터라는 거는 트럭이잖아요. 그렇죠. 미니트럭. 미니트럭이니까 약간 이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되면 잘 팔려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쉬고요. 그다음에 울산 3공장에서는
베뉴와 아이오닉과 같은 소형차 만드는데 네. 여기가 10일부터 12일 가동 중단하고요. 네. 또 이 코나 벨로스타를 생산하는 울산 이 공장도 휴업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대차가 이제 공장 가동을 가다서달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나라가 봉쇄령 내려졌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영업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를 누적시키지 않아서 제발 물량 보내지 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현대차는 이번 달 6일부터 8일까지도 그동안 아반떼, 베뉴, 아이설트와 같은 소형차의 경우에는 생산 가동 라인을 멈춘 바가 있습니다. 기아차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네네. 기아차 소아리 1, 2 공장도 이번 달 4일 내지 6일 정도 이제 공장 가동을 멈추는데 여기는 이제 스포티지, 소울을 생산하는 기아차의 광주 공장 2 공장도 지난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예정된 휴업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러니까 현대차가 아직 올해 임단협을 시작하기도 전에 네. 회사 측에다가 올해는 임금 인상 대신에 일감 줄이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먼저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약간 바뀌었군요. 예, 종래의 태도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미래에셋그룹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미래에셋그룹 11개 계열사가 있는데 네.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미래에셋 컨설팅이 운영하고 있는 이게 비상장 회사예요. 이 운영하고 있는 블루마운틴 컨트리 클럽이라는 골프 회사와 네. 포시즌즈라는 호텔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자, 네. 이런 11개 거래소에서는 계열사의 경우에는 고객 접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명절 선물은 꼭 이 두 곳을 이용해라. 이러면서 일감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네. 그 금액이 한 430억 원 정도 부당이득이다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9천만 원을 부과했는데 근데 이 미래에셋 컨설팅이 지분을 따져봤더니 박현주 회장의 일가의 지분이 92%에 달하는 그렇게 많아요? 사실상 가족회사. 그러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라는 거고 대신에 박현주 회장은 검찰의 고발을 피했어요. 왜요? 왜 피했느냐? 이게 가족회사 이익을 이루어진 부당거래라는 정말로 박 회장이 직접 지시했느냐. 지시가 없었다. 요거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점 때문에 박 회장은 피해 나갔습니다. 야, 이걸 뭐 밑에 사람들이 덮어 썼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로 그게 사실이어서 그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법조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굉장히 잘 들어맞는 곳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천후 법조인이 딱 포진하고 있으면 법망을 피해 나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해보셨어요? 반론해보세요. 아니, 저는 모르죠. 왜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제가 걱정은 네. 제 미래에셋에 지금 변액 보험인가 뭔가를 지금 들고 있는데. 그거는 현금 보장됩니다. 그래요? 5천만 원까지는 보장되니까. 5천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든 게 많아서. 이게 몇 년 들었단 말이에요. 100만 원씩. 이거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저 이런 사소한 개인적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라서.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이거 정말 이거는 제도적으로는 잘했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민식법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 두 가지예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임의 가입. 그렇죠. 나는 보상한도 추가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해서 이 보상한도 커버하겠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임의 보험에 가입하면 그동안은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최대 자기 부담금은 400만 원만 네. 내면 모든 걸 다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인은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까지는 자기만 내면 됐는데 이거 약관을 바꾼 거예요. 임의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음주하고 뺑소니는 이거 굉장히 나쁜 죄질 심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인 피해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그리고 대물 피해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최대 1억 5,4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나서 지급된 보험금이 결국 누구냐?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한테 모두 덤터기를 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2008년 음주운전 사고가 얼마나 났느냐? 2만 3천여 건 나가지고요. 이들한테 자동차 보험금 지급된 게 2,300억 원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일반 보험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했고요. 또 음주 뺑소니 절대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 일벌백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와 대화하는 시사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뉴스 탐구생활 바른 역사. 네, 2020년 5월 28일 5월의 마지막 목요일을 맞이해서 또 깜짝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4부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 뉴스 탐구생활 역사편, 저희가 오늘 3부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자,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좀 정확히 알아보자.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6일에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에 출생지를 나타내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출생 지역과 신고 순서 등 그 규칙에 따라서 번호가 있어서 자기 식구들을 뒷번호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출생 지역 이런 거를 좀 추정할 수 있고, 이게 오히려 좀 편견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결국 이거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주제로 합니까? 이 맥락에서. 네, 아주 오래간만에 이루어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맞이해서 그러면 주민등록 제도에도 혹시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정말 공부가 되는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지금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생년월일과 그리고 성별, 출생 지역 등을 담은 이제 13자리 번호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 현행 체계는 이제 1975년에 도입된 체계입니다. 네. 그때가 이제 주민등록법 3차 개정 때라고 하는데요. 아마 대략 한 50대, 60대 이상이신 청취자분들은 대체로 다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몇십 대인가요? 몰라요, 이거를?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참네요. 이런 식으로 저를 이런 연령 차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적당히 모르는 척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떤 책이었나 그걸 한번 알아보면요. 그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가 아니라 12자리였습니다. 아, 그래? 원래 12자리였군요. 예, 그렇죠.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 아니고 그 6자리가 지역번호고요. 그 뒤에 6자리는 이제 성별을 나타내는 한 자리, 그리고 주민등록 등재 순서에 따라서 5자리 일련 번호가 부여가 됐는데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주민등록 번호를 이제 발급받은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죠. 네. 심지어 그 번호도 지금 공개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뭔가요? 110101-100001 맞습니다. 어머, 이거는 왜 이러는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일단 생일이 생년월일이 아니고요. 예요? 앞에 6자리가 그 당시 이제 종로구 청운동의 그 지역 번호고요. 뒷자리는 이제 1로 시작하니까 남자고요. 그중에 제일 먼저 등록한 사람으로 제일 끝자리가 1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마치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간 무슨 모르스 부호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동차 번호판도요. 로열 번호가 1111 이런 거 로열 번호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네, 높은 분들은 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었으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또 본인을 전부 다 일로 이렇게 싹 다 감쌌군요. 유경수 여사는 어땠을까요? 유경수 여사는 앞에 이제 지역 번호 똑같고요. 뒷자리 번호만 여성이고 두 번째니까 200002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서열 2위다 이런 거군요. 이것만 봐도 딱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체계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1968년에 도입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민등록 번호라는 체계 자체가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1968년도에 네. 주민등록법 1차 개정인 때 이제 이게 도입이 됐다. 그렇죠. 그리고 75년도는 3차 개정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3차 개정 때 현행 체계로 이제 개편이 된 건데요. 네. 사실 뭐 이렇게 한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신상이나 거주 정보를 파악하려는 제도는 대체로 이제 식민지 시기에 시작된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식민지요? 네. 네네. 물론 이제 한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뭐 인구수를 파악하는 제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죠.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세금도 걷고 뭐 노역에도 동원하고 뭐 전쟁 시에 병사로도 동원을 하니까요. 뭐 당장 조선 시대에는 이제 호패법이라고 해서 호패라고 하는 신분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호패를 차고 다닌다는 것, 이런 건 사실은 이제 노역이나 군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조금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호패법이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시행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같은 이제 주민등록 제도의 기원은 1942년에 만들어진 조선 기류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직접적인 기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호패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쓰긴 했지만 이게 정착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었다. 네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주민등록 제도가 생긴 거는 1942년 조선 기류령을 그 기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기류령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 표현이 좀 낯선 표현이잖아요. 여기서 령이라는 건 이제 법령이라는 뜻이고 기류라는 말은 이제 어딘가에 머무른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류령 전에는 호적을 통해서 인구를 관리를 했죠. 근데 호적이란 건 뭐 다 아시다시피 가족 관계를 나타낼 뿐이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거를 말해주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예전에는 보통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냥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 본적지, 뭐 그러니까 고향에서 뭐 나서 자라서 그냥 돌아가시죠. 그래서 별도로 거주지를 파악할 필요가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 식민지기부터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호적 제도만으로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 조선 총독부가 조선 기류령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요.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장소의 주소나 거소를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한 겁니다. 그걸 바로 조선 기류령이라고 하죠. 지금하고 비슷하네요. 상당히 비슷한 제도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니까 이 조선 기류령이 이 주민등록 제도의 직접적인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게 1942년이잖아요. 약간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일제에 치여 있었던 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는 이 당시에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전쟁에 이제 징병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조선 기류령은 연구자들은 일제가 징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디가 있으면 연락도 안 되고 당신들 좀 뭐 확인도 못하니까 우리가 합니다라고 좋은 취지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는 자기네들 전쟁에 동원시킬 목적으로 이걸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군요. 그러면은 주민등록 제도는 결국 징병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건데 참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제도지만 사실 그 기원은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기를 이 한국 같은 주민등록 제도가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는 없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민등록 제도라는 것 자체가 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좀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비판도 좀 하시고요. 그런 비판들이 가능한 이유가 주민등록 제도의 이런 역사적 기원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게 기본권으로 사실 인간에게는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런 주민등록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약간 좀 침해하는 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조선 기류령이 해방 이후에도 크게 수정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이어진 측면이 있기도 하죠. 1945년에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이 제도는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예컨대 뭐 47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부 수립 이전이죠. 미군정에서도
38선 이남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거주 등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그때는 이제 신분증은까지는 아니고 등록표라는 걸 발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49년 정도부터 조금 이제 좀 새로운 제도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그 당시 좀 38선 이남에서 문제가 됐던 이제 빨치산 토벌 지역에서 국민증 혹은 이제 도민증이라는 게 발급이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든 주민에게 발급된 거는 아니고 그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이른 양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발급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모든 사람에게 발급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뭐 그 지역의 경찰서장 같은 이런 경찰기관을 통해서 사상 검열을 받고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만 발급되고 유효한 신분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이땐 또 약간 1947년? 네. 요 타임이니까 해방 이후에 네네. 좀 사상적으로 네.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고 그래서 그렇죠. 또 필요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자잖아요. 네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자기 신분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국가로부터 검열을 받은 후에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는 힘든 것도 좀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이제 선량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거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국가의 통제에 순응하고 뭐 국민을 길들이고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된 측면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더 그게 커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한국전쟁 당시에는 이제 이런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했고요. 뭐 반장, 통장, 혹은 뭐 경찰서장 등의 이 심사를 거쳐야만 이런 증이 이제 발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증이 발급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열도 계속 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 밖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네. 식량 배급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꼭 받아야만 되는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증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잡혔다. 검문 같은 데 걸렸다. 그럼 간첩으로 간주가 됩니다. 간첩이요? 네. 좀 무섭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검문에 걸린 한 청년이 거의 10년 가까이 간첩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고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간첩으로 의심을 받고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이 시민증을 통해서 자기가 결백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전제 하에 네가 만약에 괜찮은 사람이라면 시민증을 보여라.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명목상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뭐 야당 정치인이라든지 제야 인사를 감시한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수단으로 쓰였군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정치적 혼란상이라든지 좀 억압적인 국가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 이런 거를 원래 발급해 주는 게 시민증을 발급해 주는 사람이 뭐 경찰, 반장, 뭐 통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 마음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도 이런 비판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승만 정권이 1960년 4월 혁명으로 이제 붕괴한 이후에 이 제도도 좀 유야무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민증 제도가 좀 더 강화되기도 하죠. 물론 이제 62년도에 만들어진 주민등록법에서는 그냥 거주 사실만 확인하는 것 정도였고요. 그 당시는 여전히도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아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이 주민등록증이나 번호가 생긴 건 언제부터입니까? 요게 이제 1968년의 일입니다. 이 68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태어났어요. 네. 노영희 변호사께서 태어나신 매우 중요한 해인 동시에. 아유, 창피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해 1월에 사실은 국가적으로 비상 상황이 많았어요. 네네. 다들 기억하실 텐데 뭐 이른바 121 사태라고 해서 일군의 무장 간첩이 서울까지 진입을 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해안에 있던 미국의 이제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던 미국의 배인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포되는 등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민들의 동태를 좀 파악하고 이른바 이제 불온 분자의 색출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명목으로 68년에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지문날인 제도까지가 도입되고
지금까지 체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주민등록번호, 뭐 주민등록 제도 이렇게 되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이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 주민등록번호에 워낙에 많은 개인정보 연동되어 있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주민등록번호에 연동되어 있는 지문날인 역시도 요즘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인터넷 뭐 은행 업무 보실 때 지문들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우려 때문에 주민등록 체계를 좀 개편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향후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어야 어떤 결함들을 보완할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걸 알아두는 게 시민의 교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가수 이선희 씨 있잖아요. 80년대. 네. 이선희 씨 앨범에 네. 자기 본적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적었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인터넷에 좀 화제가 되었던 네. 게시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선희 씨가 이제 80년대 냈던 그때 엄청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 가수셨죠. 그때 내신 앨범에 보면 아마 이제 컨셉을 이렇게 잡은 것 같긴 한데요. 성함과 본적지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게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난 이렇게 진짜 사람이다 이걸 알려준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그 주민등록번호가 진짜 맞다 아니다를 두고 논란이 좀 네티즌 내에서도 이제 갖다붙다 말이 많기는 한데요. 네. 사실은 80년대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념이 그만큼 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중요한 정보를 아무렇게나 막 던지고 그렇죠. 그런 거 보여준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기를 제가 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정말 시민의 교양을 쌓느라고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해봤는데 네.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을 맞이해서 네.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훈 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시간입니다. 조찬 파티의 품격 있는 주인공 두 분,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구정모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네, 진짜 두 분은 목소리가 언제 들어도 너무 좋아요. 정말 중후하십니다. 예, 구 변호사님 덕택에 저도 같이 평가돼서 고맙습니다. 목소리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건 아니죠? 네, 구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따로 관련하는 것은 없고요. 비염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비염 덕분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울림통이 이렇게 딱 하나로만 되니까. 예전에 이성균 배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소리 비결이 비염이다. 그렇군요. 근데 이성균 씨는 좀 발음이 안 좋잖아요. 목소리 좋은데. 그래도 목소리 좋죠. 이렇게 네. 들으면 편안하죠. 네. 네. 근데 하여튼 요즘은 이런 목소리가 또 유행이군요. 비염이신 분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오늘 주제부터 만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고 오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다고 배발해버리고 또 국회의원이 모릅니다. 자기가 또 사리사욕 차리는 거 아닙니까? 용서? 뭐를 용서를 합니까?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이면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 예? 할머니들로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좀 들어보셨는데요. 우선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을지 정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90이 넘은 연세도 굉장히 정정하시고요. 네. 기억력이 뚜렷하시고 참 피 맺힌 절규죠. 14살 어린 나이에 강제로 끌려갖고 당하신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 정대 운동, 위안부 운동을 하시면서 그동안 겪으신 여러 가지 소외를 말씀하셨는데 이 모금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일본에 네. 대해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를 하시면서 결국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일 간 청소년 간의 교류와 교육을 통해서 네. 일본 청소년들에게 잘 가르치자. 그래서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나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걸 보니 야 이렇게 참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으신 분이 이런 말씀 하신다는 게 굉장히 존경스러웠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미향 당선자보다 이 할머니가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네, 고정문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고요. 이 현장에서 이제 구두로 진행된 그 기자회견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거 별도로 또 배포된 입장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 입장문하고 사실 이제 또 구두로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입장문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드림. 그러니까 이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자신을 이제 할머니라는 것에 가두지 말고 여성인권운동가로 좀 인식을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아닌가 싶고요. 입장문을 보게 되면 이제 주된 내용이 한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대체로는 이제 이 운동의 어떤 향후의 방향 내지는 미래에 대한 어떤 제언 성격이 사실 좀 강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크게 시민주도 방식, 그다음 30년 투쟁의 성과 계승,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이 3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시는 내용이 사실 주된 내용이고 반면 이제 구두로 말씀하신 거에서는 정신대와 위안부 용어의 혼용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성노예 표현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적어오신 입장문 기자들한테 나눠주시고 이제 취재하라고 하셨던 그 입장문을 봤는데, 남자 형제 6명 중에 자기는 유일한 여성 딸 한 명이었다. 너무너무 예뻐했다, 엄마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4살인데 자기를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서 그렇게 유린을 당했다. 나는 도대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 얻어맞고 그런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초창기 앞부분에. 그걸 보고서 세상에 14살짜리 어린 애기가 얼마나 무섭고 놀랬을까. 집에서 그냥 천진난만하게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오빠들하고 잘 지냈을 애가 왜 자기가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피맺힌 인생을 살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런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숨기고 있다가 1992년도에 용기를 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나도 한번 용기를 내서 남의 얘기인 것처럼 해가지고 또 좀 자기도 여기 좀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거다. 이런 얘기 있는 걸 들어보고 저도 정말 딸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서웠을까 이게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게 보면은 특히 일부에서 특히 이제 일본의 우익들이 주장하는 무슨 이게 매춘의 일종이라 그런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13살, 14살 먹은 매춘부는 없습니다. 네, 다 나이 20살 넘어서 간 사람들은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어린아이들 예를 들어서 매춘부로 만약에 했다면 그건 국가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프고 이분들은 3중 피해자입니다. 첫째 식민지 백성이고요. 또 여성이고 또 대부분 일본 제육주의 하에서도 조금 먹고 살만한 집 딸들은 이런 일을 안 당했어요. 없는 집, 좀 못 배운 집 딸들 이런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참으로 억울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분들이 나중에 일제가 패망한 데 돌아오셔도 그런 매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못했던 참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왜 우리가 못 지켜줬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서 전시아의 여성 인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그때 기자회견 하면서 한국의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이 같이 손잡고 이거를 좀 제대로 좀 역사를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보이는 라디오 정대량님께서도 맞아요. 이용수 할머니가 하신 그 말씀은 생전 유언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용수 할머니의 이제 이런 기자회견문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김어준 씨가 이제 의문 제기한 겁니다. 누군가 외국에 관여하고 있다. 배후에 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구 변호사님.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른바 배우설인데 저는 이런 문제 제기가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적절한 태도도 사실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사 이제 김어준 씨 주장대로 이용수님이 누군가의 뭐 조력을 받아서 이런 입장문을 냈다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거든요. 예컨대 뭐 정치인이나 뭐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개적인 입장을 낼 때는 항상 표현이나 문구를 뭐 누군가 상의를 하죠. 또 실무자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네. 결국 최종 결정은 이제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수님 스스로 이런 입장을 이제 본인 명에 내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게 이제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뭐 배후 조종 운운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배후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건 또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인데. 김어준 씨 음모론의 대가죠. 이분이 그래요? 굉장하죠. 미투 운동이 나왔을 때 이건 적폐세력의 음모다. 정봉주 전 의원 문제 나왔을 때 또 음모다. 또 N번방의 정치 공작설. 그다음에 또 이분은 또 박근혜 대선과 관련해서 더 플랜의 영화까지 만들어서 또 그것도 정치 기획이다, 음모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음모설 내지 정치 공작설의 대가로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걸 또 믿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해결되잖아요. 왜 이게 일인일이 왜 일어났을까? 맞아. 자, 우리 사회에 나쁜 놈들이 있지. 도착 외구들이 있지. 이놈들이 준동하는구나.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 편과 상대방이 딱 구별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 편만 지키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인데 이분이 그 일하시는 데가 서울교통방송, 이게 서울 시민들 그 세금으로 유지되는 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세금된 그 취재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하시는 건 좀 앞으로 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KBS에서 이런 얘기했으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TBS는 미디어 재단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돈은 서울시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그게 원래 안 받게 조금 일부는 물론 보조받긴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세금으로 하면 세금에 맡겨야죠. 수익을 하기로 돼 있죠. 예. 사실 근데 뭐 말씀하신 내용의 이제 대상이 용어 혼용에 관한 부분이 좀 왜곡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배우설이라는 어떤 문제제기를 떠나서 뭐 토론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정신대랑 이제 위안부가 사실 90년대 초반에 혼용돼서 사용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정대협도 사실은 1990년에 결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정신대 동원됐던 여성들이 위안부 끌려간 피해 사례도 있었고 또 이제 위안부 그 본인분들도 사실 본인이 이제 위안부라고 밝혀지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어떤 이 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고 성노예라는 사실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저는 뭐 역시 어떻게 보면 토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위안부라는 용어가 많이 썼던 이유는 일본의 전쟁 범죄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려면 일본군이 썼던 용어를 써야 된다. 근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컴포트 위민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가해자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의 입장을 만들어진 우리들을 컴포트하게 해주는 여성들의 뜻이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섹슈얼 슬레이브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토론을 통해서 이 피해자 당사자분들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어떤 합의를 하고 숙고할 문제일 수 있겠다. 근데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뭐 학술 회의에서 논문 발표하신 게 아니거든요. 네네. 이분이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별하자는 얘기는 우리 이제 근로정신대라고 했고 우리 그 당시 외정화에 있던 어린 애들을 공장에 끌고 와서 밤새도록 일을 시킨 게 있거든요. 그런 근로정신대가 아니라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 취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이걸 학술적으로 분류하자는 건 아니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성노예라는 것도 본인이 정말 싫은 거예요. 그게 뭐 학술적으로 어느 말이 맞냐 그게 아니고 그건 뭐 학술적으로 볼 때 어느 게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 듣기 싫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당신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거냐 그거는 좀 지나친 인신 공격으로 보입니다. 지금 5917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할머님의 주장이 100번 다 옳다 하더라도 시점이 조금 의심할 여지가 있고 최근에 나타난 상황들이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매우 불쾌하시고 이 말도 안 돼 너도 내내 대봐라 막 이런 얘기까지 사실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밝혀지면 또 풀릴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배가 고파서 맛있는 거 좀 먹자. 배고프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더라. 너무 섭섭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옛날에 임신했는데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걸어 다녔어요. 뭐 좀 하러. 근데 거의 통닭이 한 마리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냄새가 좋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랑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통닭 한 마리만 사주세요 그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돈 없다고 그냥 가자 그러는 거예요. 좀 참아라 이러면서. 그게 지금까지 한이 맺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으니까 간절한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 그거 좀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걸 안 사주니까 이게 맺힌 거예요. 할머니 입장에서도. 그렇게 안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밥 한 끼 사드리는 거 솔직히 사비로 사드려야죠. 근데 최민희 전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거 사줄 수가 없다. 규정상 일어난다. 이분이 보니까 우선 등기부를 좀 떼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단법에 한국정치대 문제대책협의회 또 재단법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기란 정의기억인데 정대협과 정의연의 약자, 이게 약자인데 거기에 보면 목적 사업 중에서 생존자 복지사업과 쉼통령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할머니 밥 사드리는 건 복지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온 돈 가지고 할머니 밥 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액수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규정대로 하느라고 밥 사드리지 못했다는 건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우선 이 등기부터 떼보시고 그런 말씀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최민희 전 의원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시민단체 운동 같은 거 할 때 현장에서 이렇게 걷어들인 모금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그냥 무조건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건 어느 용도로 쓸 건지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막 사달라고 해서 금방 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 얘기는 이거는 이 규정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넌센스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부금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조치입니다. 받으면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장부에 작성을 하고 용도가 어디서 걸 쭉 나중에 공개도 하고 또 주무관청에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대협도 있고 정의기억연대도 그런 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뭐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우리 기부금법에 보면 그런 거 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나는 돈 떼먹은 거 없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금된 돈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제 목적사업과 무관한 개인 식비를 임의로 지출한다든가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다만 이제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용수님 말씀하신 사항이 과연 이런 목적사업과 무관한 임의 개인 식비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걸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의미는 저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내놓은 의혹도 있습니다. 집을 보면 5채 샀더라. 뭐지 현금이더라. 이런 얘기인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5채를 평생 걸려서 5번 샀다는 얘기다. 이거 뭐 한 번에 5채를 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본가하고 뭐 친정하고 또 시댁하고 이렇게 막 3대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집을 5번,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5번 했다. 이 얘기가 뭐가 이렇게 문제야.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이사간 횟수랑 똑같은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뭐 사건 팔건 이분이 뭐 부자건 그건 상관이 없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윤미향 씨가 이 돈을 빼들려서 산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불가한 거지 거기에 무슨 깊은 의미를 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혹시 빼들렸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아니면 그만인 거고 근데 이건 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게 불가하지 5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건 검찰이 알아서 밝혀내겠죠. 사실 또 윤미향 씨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냥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넘어가면 될 걸로 보이고 이거 갖고 시시비를 따지는 건 좀 넌센스로 보입니다. 구분 선생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쿨하게 넘어가네요. 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있네요. 8년 전에는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의 총선 출마를 막았다. 국회의원이 꼭 돼야만 위원부 관련된 운동하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못 나가게 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래놓고 윤미향 당선인이 자기는 국회의원 되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화가 나서 이런 거다 배신감을 느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은? 글쎄 우상호 의원께서 당선인 모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우상호 의원이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쭉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도대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의 동기를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윤미향 당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같은 당 동지가 아니냐 뭐 지켜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무슨 이용수 할머니는 국회의원이 안 되고 윤미향은 되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너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배신자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수도 있는 이야기고 이렇게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분도 곽상도이가 똑같이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주장에 불과하지만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이 시민사회 단체가 많은 기부금을 받고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투명하게 되냐 그것이 쟁점이지 그분이 뭐 통합당이건 뭐 민주당이건 뭐 정치인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너네들은 말이야 이런 사람을 당선시켰으니까 당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또 여당에서는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분이 사퇴할지 안 할지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사안의 본질은 과연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사실 시민사회 단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국가나 정부가 직접 못하는 부분 많은 사각지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충해 주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도 그동안 정부가 못한 일을 많이 해왔거든요. 세계에 그런 일제의 만행을 알린다든지 그 점에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기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할 때 누가 기부를 하겠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가 다시 반성하고 제도를 바로잡는데 나가야지 이 사람이 우리 당인가 저 당인가 그런 식의 편가르기 해서 하는 거는 앞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인들께서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을 보려면 처음 1차 기자회견 내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1차 때 이제 이용수님 말씀이 요지가 3개였어요. 첫째는 수요지표 성금 기부금을 피해자 지원에 쓰지 않았다. 둘째는 윤당 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미리 듣고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다음 셋째는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되기 전에 사역을 앞서 국회로 갔다. 그러니까 저는 둘째와 셋째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생각이 되는데 3월 말에 윤당 선인이 사실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된 것 자체가 사실 갑작스러운 소식이긴 했어요. 윤당 선인 스스로도 2주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급조가 돼가지고 준연동형 이 비례대표의 지지를 사실 훼손한다 이런 좀 비판까지 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윤당 선인 이런 어떤 운동의 대표성을 발판으로 해서 여당의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앞서서 이제 피해자분들과 이 운동의 구성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좀 충분히 밝히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민사회단체들이 맨날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해서 자기 운동을 경력을 발판을 삼아서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정대협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경 의원이라든지 지휘장관 등 있었거든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쫙 여쭤보고 끝낼게요. 두 분 다 그냥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연 관련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적절할 뿐만 아니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다. 의혹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네, 구 변호사님은? 그래서 일단 수사 속도 적절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